안녕하세요. 인생컨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 삶의 질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자살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2024년 국민 삶의 질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통계청에서 발간을 했는데요. 국민 삶의 질 2024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 지표를 분석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총 이제 71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소득, 자산, 여러 가지 뭐 주관적 만족도, 뭐 인간관계, 그러니까 뭐 가족과의 어떤 관계 성도 이제 분석을 하고요. 또 여기에 이제 뭐 건강 관련 지표, 뭐 자살률이라던가 비만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판단을 해봤는데 대체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이 이제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2024년, 25년 아주 최근 통계까지는 반영을 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개선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71개 항목 중에서 일단 개선된 점이 이제 40개, 그리고 악화된 것이 24개, 그 동일한 수준인 게 7개다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악화된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악화된 것은 독거노인 비율, 가족관계 만족도, 지역사회 소속감 이런 것들이 많고 개선된 것은 소득, 소비, 자산, 주거, 여가 뭐 이쪽은 삶의 질이 좀 향상됐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된 지표가 많았지만 이 독거노인 부분이나 뭐 어떤 가족과의 관계, 유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붕괴가 된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지금 이제 삶의 질 보고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저는 자살률 지표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삶의 질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개선된 부분이 오히려 삶의 질 보고서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가장 안 좋게 나오는 게 뭐였냐면 이제 자살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자살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발표된 자살률 통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삶의 질 보고서에서 인용을 했는데 이 삶의 질 보고서에서 인용한 자살률 통계에 따르면은 2023년 자살률이 10만 명당 27.3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27.3명이라는 건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전년 대비해서 8%가량 8.5% 증가된 수치예요. 물론 최고치를 찍었던 수준의 자살률보다는 낮지만 지금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최근 20년간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의 경우에는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3,978명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201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가 됐다고 하고요.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적된 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독거노인 가구, 여러 가지 유대감 이런 게 이제 붕괴됐다는 게 굉장히 크다고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난 심화도 당연히 원인으로 좀 지적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문화 심리적으로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통계만 좀 보면 이렇습니다. 남성의 자살률이 2023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성의 자살률보다 2배에서 2.5배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10만 명당 남성의 자살률이 2023년에 38.3명이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 16.5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2.23배, 2.3배 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이제 남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거는 분명하고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자살이 증가하는 어떤 딱 객관적 수치로 증가하는 연령대가 30대부터입니다. 그래서 30대부터 자살로 인한 사망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요. 제가 과거에 다른 영상에서 30대 때 이제 겪는 사회적 박탈감, 어떤 고립감, 경쟁에서의 실패가 이제 자살률의 원인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거의 이제 30대부터 50대가 가장 자살률이 높은 걸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슬프게도 이제 자살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년 대비만 증가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급증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크게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 모두 다 아시겠지만 OECD에서 사실은 이제 자살률 국가 1위로 항상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항상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 사회적 고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보통 최근에 독거노인 증가,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사회활동 감소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데 아까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까지도 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자살 사고가 많아지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 어떤 사람이 내가 생명까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전제되어 있는 부분이 내가 책임질 대상이나 내가 무언가
내가 나아가야 할 대상, 같이 나아가야 할 관계가 점점 희소해지거나 점점 무력해지거나 점점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예전에 디르켐이라는 철학자 또는 사회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디르켐이 자살론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자살론이라는 책에서는 자살을 크게 4가지 부류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이기적 자살, 두 번째는 이타적 자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우미적 자살, 네 번째는 숙명적 자살,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기적 자살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경우, 고립되어 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자살 유형으로 이기적 자살을 꼽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디르켐이 정의하는 이기적 자살은 뭐냐면, 개인이 사회와의 유대감이나 소속감을 잃어버린 상황, 상실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가족이나 친구, 종교 집단 등과 같은 이제 사회적 집단과 연결이 약해지면서 개인이 외로움과 소외를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자살이 이기적 자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는 이 관계성의 회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거에 보았던 책 중에 조금 인상 깊게 봤었고 의미 있게 봤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도 썼는데 이 책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물론 다양한 얘기가 있어요.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 개인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저자가 쓴 내용에서는 일단은 고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장을 하고 어떤 사람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것을 단순한 경쟁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쟁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는 거는 어느 순간 내면의 공허함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성장과 발견이 처음에는 경쟁이나 어떤 살아남기 위해서 시작을 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일정 순간이 지나고 나서 내면과 맞닿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사회적 성과나 외부적인 성공, 뭐 사회적 명예, 이것만을 추구하는 걸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나가고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한 경쟁만을 위한 노력, 그러니까 생존이나 경쟁만을 위한 노력보다 자기 인생이나 내면에 굉장히 귀 기울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귀 기울이는 작업을 통해서 내면에 이제 풍요롭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삶의 공허함, 삶의 방황, 이런 걸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가끔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면은 변호사님은 번아웃이 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 만나는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이 꽤 많아요. 번아웃이나 어떤 내면에 대한 이야기나 정신이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자기 내면이나 어떤 영혼이나 정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이분들이 우울증으로 빠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유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나누고 내가 어떤 내면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신 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오히려 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두 번째 산에서도 사실 지적하는 부분인데, 단순한 외부적 성과만을 추구하면서 사실 살면은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공허함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의 이유를 사실 내면에서 찾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무분별한 개인주의적 생각이 사실은 인간을 오히려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산이라는 제목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산이 어떤 사회적 외부적 성과나 개인적인 어떤 이익,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사는 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산은 내가 자아가 비대해지는 게 아니라 자아를 내려놓고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생각이나 관계적인 생각, 그리고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개인주의가 절대적인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제도를 개인적인 관점이나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약간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내면의 경우에는 이 어느 정도 관계성을 회복하면서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많은 행복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자살은 결국에 저는 인간의 행복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내면은 결국에는 가장 나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거는 좋은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나의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그리고 나의 내면이나 이런 정신의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이제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개인주의만을 추구하는 거는 사실은 어떨 때는 이기심으로 흐를 수도 있고 삶의 정답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죠. 좋은 내면, 좋은 세계관, 그리고 좋은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바로 두 번째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책을 홍보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제가 과거에 봤던 책 중에서 꽤 이제 의미 있고 재미있었고
있고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사실 자살에 대한 예방책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죠. 뭐 항우울제 처방, 그리고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정신과에 가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실제로 정신과 진료 내역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이나 문화적 불이익 이런 게 이제 따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정신과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항우울제 처방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처방률이 좀 낮은 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실 돈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죠. 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당연히 중요하니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내면이나 관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지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거든요. 돈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돈만 생각하면 또 사실은 행복에서 멀어지는 게 또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과의 관계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좀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훨씬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